기기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야 내면 소통이 보인다. 기기론적인 세계관과 우주의 기본 질서. 내면 소통은 개인 간의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외적인 소통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외적인 소통은 내면 소통의 특수한 한 가지 형태다. 내면 소통은 결코 여러 종류의 소통 중의 하나가 아니라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의 본질적인 특성인 내면적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내면적이라 하면 의식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며 우주의 기본 작동 원리와 직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내면 소통의 우주의 작동 원리와 직결되는 주장은 얼핏 소통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가대망상적인 발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도 서구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기본 개념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면 소통에 있어서 내면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한 단어이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데이비드 봄의 핵심 개념의 내조적인 질서와 내조적인 펼쳐짐이다. 펼쳐짐이란 넓지하게 펼치다라는 내형적으로 안으로 펼쳐진다는 것은 넓힌 모선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기기론적인 세계에서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내재적인 펼쳐짐 아닌 외형적인 펼쳐짐으로 본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걸어본다고 하자 은하계나 태양계도 좋고 하나의 원자 의견이든 혹은 한 사람이나 한 국가든 어떤 대상이든 상관이 없다. 외형적인 펼쳐짐은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기본 관점이다.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실제하는 것이나 본질적인 것은 모두 더 작은 구성 요소이며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데이비드 봄은 이런 기기론적인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엎고자 한다. 양자의 크기나 그 밖의 여러 현대의 물리학이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과 작동 원리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본 질서는 부분들이 외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바깥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가 내형적으로 펼쳐져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체로서의 우주는 외형적인 펼쳐짐을 하지 않고 안으로 몰려 들어가고 접혀 들어가는 내형적인 펼쳐짐을 한다. 양자의 크기나 홀로그램 시 우주론 등 현대 물리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우주의 모습은 우주의 기본 질서가 내형적인 펼쳐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 내면 소통의 개념적인 기본이 되는 데이비드 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 물리학의 토대되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볼 필요가 있다. 뉴턴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고전 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이해하기 쉬운 데에 반해 양자역학을 포함해서 여러 물리학을 이루어지지 않은 우주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현대 물리학은 이런 어책을 듣고 그 바탕이 되는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러나 상대성이 일어나는 양자역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설명하는 수학이 어려서가 아니라 뉴턴의 물리학이나 증명의 법칙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사람들이 고전 물리학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것은 그 기본에 되는 복잡한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다. 다시방선의 특성을 설명하는 뉴턴의 감각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빛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 고전 물리학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고전 물리학이 그려내는 우주의 모습과 움직임의 법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직관적으로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버스가 급정거장할 때 몸이 앞으로 뒤로 심하게 움직일 때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성의 법칙을 경험한다. 또 하나 하늘 높이 던진 공이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중력과 속도를 실감한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의 수학적인 증명이 어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설명하는 우주와 만물의 작동 방식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직관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든지 알갱이 하나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든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끼리 정보 교환이 없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든지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입자가 상태가 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상적인 사물들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마치 천둥설과 지붕설처럼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 사실을 더 잘 설명하는 세계관을 원한다면 양자역학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상대적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완벽한 이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풀 수 없고 승인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허점투성이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전물리학보다는 훨씬 더 설명력이 뛰어난 이론이다. 여기서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경험을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뛰어난 설명력 때문에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이상하고 기묘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고전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과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라 우리는 우리의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세계관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전물리학만 가지고도 축구공이 어떻게 날아갈지, 비행기나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갈지, 대포나 미사일을 어떤 것도 쏘아야 할지 문제를 충분히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어느 정도 대충 계산해도 되는 것들이어서 그렇다. 축구공이나 미사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의 작동 모습까지 면밀하게 고려하자면 고전물리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축구공을 발사하는 순간에 이 우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더 정확히 설명하려면 고전물리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자역학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전물리학보다는 분명히 더 정확하고 옳은 이론이다. 고전물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물론이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더 잘 설명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고전물리학의 세상은 상당히 왜곡된 현실이다. 헬륨 호르츠의 말처럼 일상생활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상적인 현실이지만 지구에 자전히 일어나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현실이다. 우리가 제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잘못된 고전물리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잘 부합하는 데 반해서 세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양자역학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까? 왜 인간의 감각과 경험의 방식은 과학적인 사실보다는 왜곡된 환상을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것은 우리네가 구현해낸 일상적인 세계의 모습은 실제 세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기본 전제들은 우리네가 구현하는 세계의 모습은 왜곡된 허구이긴 하지만 무작위적인 허구는 아니다. 우리 은혜는 아무렇게나 멋대로 왜곡하지 않는다. 내는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눈앞에 보이는 나무 내 몸에 열량을 공급해줄 열매가 열려있으면 그것을 얼른 알아보고 손을 뻗어 딴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상하지 않았나 확인하고 맛있다고 느끼면서 먹을 수 있도록 뇌는 진화했다. 나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맹수는 피하고 무기과 매는 돌을 도끼를 던져서 사냥할 수 있도록 체조가 된 것이 우리의 인식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의 완성본이 고전물리학이다. 양자역학은 우주의 본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모습으로 우주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토끼 사냥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을 만든다거나 반도체와 컴퓨터를 만든다든가 와이파이와 인터넷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역학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고전물리학의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인문사회의 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자들이 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입자들은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외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사물들이 자신의 실체성과 고정성을 유지한 채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고립되고 독립적인 단위로서의 개인들이 상호작용에서 사회를 이룬다고 보는 것이 그 예다. 학문과 분석 단위에 따라서 그 입자는 미리입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으며 세포일 수도 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이나 국가일 수도 있고 혹은 우주의 항성일 수도 있다. 독립적인 입자들의 상호작용은 인과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시간의 축에 따라서 하나의 입자가 다른 입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과관계의 기본 구조다. 인간의 언어 구조 자체가 이미 인과관계적 설명에 최적화되어 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사회과학이든 무엇이 무엇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의 기본 패턴이다. 인과관계의 바탕이 되는 시간과는 칸트의 주장대로 인간의 의식이나 경험 이전에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물들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후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봐야 타당하지만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시간을 인간의 모든 경험에 앞서서 인간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이고도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체는 부분의 모임이다. 상으로 번지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있다고 본다. 구성 요소로 인해 독립적인 입자들의 특성과 그것들의 상호작용 방식이 완벽하게 기술될 수 있다면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념화가 필요 없다고 본다.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도 크다라는 것은 입자들의 특성과 상호작용의 방식이 모두 파악되지 않았을 때만 타당한 말이 된다. 이런 기본 전제를 지닌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독립적인 입자, 즉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본다는 데 있다. 전체는 작은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전체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얼갱이들의 특성과 그들의 상호작용 방식, 인간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양자역학은 이러한 기기론적인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양자역학 상태에서 독립적이라는 입자는 없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입자들까지도 서로 얽혀있고 중첩 상태의 있으므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입자들은 고유한 자기만의 위치나 특성을 유지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현재 상태가 과거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과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데이비드 봄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우주가 독립적인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험은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고정된 실체 정신의 사고보다는 유기적이고 가정정신적인 사고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정확한 방식으로 본다. 어떤 항구적인 고정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들이 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이 세계의 기본 질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자역학 메카닉스라는 말에도 이미 기기론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보험은 양자역학보다는 양자유기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내재적 질서로서 이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유의 단위가 입자나 실체가 아니라 사건이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어진 고정된 실체들이 먼저 존재하고 나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과정 자체가 더 원절적이다. 우주 본래의 모습은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임에도 인간의 초성화, 개념화, 은어가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과 고정된 실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의 일정한 부분들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분리하여서 초상화하고 개념화해서 이러저러한 사물들을 구분하고 그 사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존 내각 역시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갇혀있다.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직교자포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실질적이자 데카르트 고안이는 이 차원의 직교자표계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 축을 하나 더 3차원의 직교자표계는 우주의 객관적인 공간이라고 가정된다. 3차원의 직교자표계는 브리스톤의 내영상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M의 기본적인 세계관이기도 하다. 3차원의 직교자표계로 표시되는 내 공간에서 복셀이라는 단위로 표시되는 작은 알갱이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고 fMRI 분석이다. 활성화되는 복셀의 위치가 뇌의 특정 회복적인 부위에 해당하면 그 부위가 특정 조건에서 활성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보통 가로세로 높이가 가까이 밀리미터로 설정되는 fMRI 이미지에서 복셀은 전체로서의 뇌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눈 것이라는 사실이다. MRI 기기가 2차에 한 번씩 뇌 전체를 빠르게 스캐닝할 때 구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2mm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한 크기와 복셀이 설정되었을 뿐 무슨 이론적이거나 실체적인 근거는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복셀이라는 단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전체로서 가인 뇌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2mm의 자그마한 정육면체로 나누고 추상화해서 복셀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뿐이다. 전체로서의 뇌가 구체적인 실체이며 부분적으로서의 복셀은 초당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셀들의 상관관계나 기능적인 연결성 등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복셀 혹은 뇌의 특정 부위나 신경 연결망의 노드들이 고정된 실체며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 현대 뇌과학 연구는 다양한 뇌 부위들의 연결성, 상호작용성을 정면 분석 대상으로 보는데 이는 분명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뇌를 바라보는 것이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눈 부분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간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뇌과학에서 기기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선 기능적인 실체로서의 뇌를 데이비드 봄이 말하는 전체성을 지닌 하나의 바다와 같은 존재로 보고 복셀들을 물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인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서도 상호는 마찬가지.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전체로서의 하나인 인간과 사회를 사회적으로 나누고는 그렇게 나인 부분들을 마치 본래의 실체인 양 다룬다. 원래의 전체로서의 하나인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나눠서 개념화한 후에 그 부분들의 상호 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면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눈 부분들을 마치 선언적이고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소이자 본래의 실체로 착각하게 된다. 직교, 좌표, 계와 해석, 기하학을 창안해낸 데카르트는 기기론적인 세계관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많은 생명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그의 유명한 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는 주체로 보았다. 17세기에 등장한 데카르트의 이 명기를 통해서 우주는 인식의 대상인 사물과 인식의 주체인 정신으로 이분법을 나누게 되었다. 주관과 객관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인간만이 인식 주체이고 다른 모든 우주와 자연은 인간의 인식 대상이 되었다. 과학자인은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도 정신이나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류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문화권에 상관없이 세상 만물에 영혼이 곁들여 있다고 생각했다. 태양이든 달이든 산이든 바위든 나무든 호랑이든 모두 영혼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 영혼을 지닌 세계는 갑자기 사라지고 영혼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인간의 몸 역시 사물의 일부로 전락했다. 인간의 본성은 몸이 아니라 정신이 있다는 생각도 데카르트 철학의 필연적인 결과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하나는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로서의 연장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정신이자 인식의 주체인 인식체이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확립된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보편적이고도 당연한 세계관이라기보다는 17세기에 등장했다. 20세기 들어서는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세계관이다. 기기론적인 세계관은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폐기되었고 직교, 좌표계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양자역학에서 직교, 좌표계는 별 유용성이 없다. 몸과 마음의 이원론은 바렐라 등의 생물학자, 메를로, 봉티 등의 철학자, 다마지오나 브리스톤 등 여러 과학자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고 있다. 그런데도 평균적인 민주 시민을 길러낸다는 세계 각국의 의무 교육에서는 여전히 칸트나 데카르트의 기기론적인 세계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까닭에 여전히 우리의 상식은 기기론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살펴볼 내면 소통 이론은 기기론적인 세계관과 몸, 마음의 이분법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몸과의 내면 소통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할 것이다.